소득세 신고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좀 쉬셨나요? 네, 오랜만에 이게 앉아서 강의를 들으려니까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쉬시고 물도 마시고 이게 좀 자유롭게 들으시면서 다시 또 이게 신비로운 세법의 세계로 같이 이제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강의를 가끔 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그 화상 강의 같이 이런 화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적, 장소적으로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100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데, 대면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얼굴 보면서 분위기 보면서 이렇게 그런 맛은 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게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화상 강의는 국세청에서 하는 해상 강의 두 번째인데, 저번에 비해서는 제 자신 스스로 평가할 때 많이 나아졌다. 왜냐면 채팅도 좀 볼 여유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할 여유도 좀 생겼고요. 제가 그전에는 전혀 못했어요. 너무 막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지금 제가 혼자서 지금 여기 강의실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방에 앉아가지고 제가 서류 넘기고 체크하고 막 선생님들 이게 읽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유튜브 선생님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좀 어려운 점을 좀 감안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또 이번엔 또 종합소득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저희 개인 사업자 분들 뿐만 아니라 법인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종합소득세가 가끔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참고 목적으로. 아, 제 얼굴이요? 네, 저는 요 지금 보시면 저 여기 있긴 한데요. 저 여기 있긴 한데 제가 이게 강의한 막 넘기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강의할 때는 좀 껐다가 나중에 인사드릴 때 켰다가 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잠깐 꺼도 이해 부탁. 제가 막 서류 막 넘기면서 막 지금 막 해야 돼가지고 제가 막 땅을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잠깐 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끌게요 잠깐만. 네. 그래서 잠깐 끄고, 네, 저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지, 선생님? 제가 보다가 얼굴이 안 나오는데 꽂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될 경우가 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법인으로서는 신고할 일이 없겠지만 그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세 신고할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한번 같이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게요. 이건 목차이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제가 사실 기계치여가지고 이게 좀 기계를 지금 동시에 움직이는 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네, 소득세 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의 모든 소득. 그러니까 손윤정이라는 사람이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번 모든 소득, 이거를 과세 대상으로 해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5월달이 종합소득세 기간인데요. 이제 곧 다가오고 있죠? 그 기간 동안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소득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종합. 소득세인데 종합된다. 뭔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시죠? 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소득세의 특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는 좀 이론적인 것도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딴 데서 뭐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론적인 면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좀 왜 어려운 거 설명해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 기본 바탕을 알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운 부분도 있어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좀 찝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세는 열거주의 가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종합소득세 열거주의는 종합소득세 가세 대상 소득을 저희 세법에 명확하게 열거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세소득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런 납세자들한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원칙,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단위 가세입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위 가세, 열거주의.
네, 개인 단위 가세인데요. 개인을 가세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이니까 부부나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은 거의가 모두가 개인 단위 소득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는 네, 개인 소득입니다. 나는 나인 거죠. 남편이랑 저랑 같이 살고 있지만 따로 나 개인에 대한 소득.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또 같이 합쳐서 본다는 점. 예, 그런 게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득 세법은 개인 단위 가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인데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종합과세, 분리과세. 근데 진짜 이거 세법은 단순해요. 단순해서 종합? 뭔가 합치는 것 같은데? 분리? 떼서 보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봐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할 때는 아 이자야, 나 배당이 생겼어. 이번에 사업소득이 얼마 있거든? 뭐 이렇게 하는데 과세를 할 때는 이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합쳐서 하나의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일부는 나중에 또 뒤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텐데요. 일부는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해버리는 분리해가지고 요거 부분은 분리해서 내가 그냥 이걸로만 세금 내게 할게. 그렇게 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지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하는 신고는 뭐다? 세법은 뭐다? 종합소득세라서 종합적으로 보는 게 이 소득세의 기본이긴 합니다. 예외가 분리과세라는 거라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분류과세, 이건 또 뭐야?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분류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종합해서 본다, 분리해서 본다, 분류를 하겠다. 그래서 이 종합과세를 하는 것 중에서 요 부분, 일정 부분은 분리해서 과세하고 나 종결 지을게, 이게 분리과세라고 한다면 분류과세라고 하는 건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에요. 그냥 분류를 따르게 분류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퇴직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시지 않고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별도의 과목으로 별도의 과세 체계로 결정을 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열거한 소득을 하고 있다. 개인한테만 개인 단위로 과세를 한다. 종합과세가 기본인데 종합과세 안에서 분리해서 과세를 끝내는 게 있더라. 종합과세하고 달리 분류해서 다른 과세 체계로 분류를 따로 지어서 퇴직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세처럼 따로 분류를 해서 과세를 하는 게 있더라. 이 네 가지가 큰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제가 지금 한 15년째 회계사 생활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공부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도 과세 체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배부사, 근태연기양 막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너무 많은 거라 소득세 종류가 해가지고 이배부사, 근태연기양, 이배부사, 근태연기양 막 이렇게 해서 외웠거든요. 이게 바로 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저 공부할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배부사, 근태연기양 막 이렇게 막 외웠었는데 요즘은 줄여가지고 그냥 이배, 사근, 연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소득세가 좀 이제 약간 체계가 개편된 거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이 사업소득 안에 옛날에 있었던 부동산 임대소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사업소득,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은 또 있고요. 그리고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이렇게 많이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배 사연기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줄여서라도 얘기하는 게 있더라.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 배당,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해서 이 세금을 하나의 체계에 녹여서 가세표준을 산정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 중에서도 네. 그걸 합산을 하고요. 합산을 한 걸 언제 신고한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데요. 그 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하게 되고, 요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타 소득이라든지 일부 소득들은 분리과세로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여가지고. 자, 이게 종합소득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부분이 맞는 거죠? 네네, 이 부분 할게요. 자, 일단 열거주의라고 했잖아요. 제가 앞에서 열거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열거를 좋아한다. 열거한 것만 가세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들여다보면은 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 이상하다라고 하는지, 열거주의인데 왜 이상하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과세책에 보시면요, 여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2배, 4근, 연기는 내가 열거를 해놨고 요거 내가 종합소득세로 과세할 예정이야 라고 과세관청이 우리한테 말해줬어요. 그래서 요 소득은 다 합쳐서 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 요 부분은 종합소득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해줘요. 분리과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분리과세다. 근데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얼마를 은행에 넣어놔야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발생하겠습니까? 요즘에 이자율이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힘든 거죠. 이 2천만 원에서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되게 부러워하고 막 저희끼리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이게 약간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해주고 그 2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로 합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업소득은 예외 없이 종합소득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도 예외 없이 근로소득이고요.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 경우에도 분리과세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적연금인 경우 1,5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고요. 기타 소득이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합과세 열거를 해놓은 2배, 4근, 연기 이 중에서 이 열거주의된 소득을 일부는 기준을 정해놓고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하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한번 왜 이게 열거주의라는 말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지는 이 부분인데요. 이제 시대가 지내다 보니까 옛날에 가세관청에서 세법을 만들 때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소득이 다 과세 범위에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너무 좀 이것도 다 지난 얘기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있고 사업의 유형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에 누출이 생기겠죠. 이게 열거를 해놨는데 여기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또 쟁점 포인트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랑 배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할게. 세법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느낌이 좀 쎄하시죠? 포괄. 뭔가를 좀 많이 이렇게 크게 보겠다는 의미처럼 들리잖아요. 포괄하겠다. 그래서 특정 소득 유형을 명시하지 않고 나열하지 않더라도 본질적으로 이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나 이자 소득으로 볼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 이자 이게 여기에 한정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과세할 수 있다. 이자라고 은행에서 주는 이자 소득이 찍혀있지 않은 소득이라도 이자 소득의 성격이다. 약간 돈을 빌려주거나 뭔가를 했더니 뭔가를 이제 새끼를 쳐서 뭘 나한테 소득이 발생해. 그럼 약간 이자 성격인 거잖아요? 그럼 유형적 포괄주의를 들이밀어서 과세할 수 있다. 즉 열거주의지만 열거주의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과세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놓은 거죠. 과세관청에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은 이제 세법의 해석을 유연하게 해주고 뭐 세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신규 소득을 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여기에 들어오면 나갈 수 없습니다. 과세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는 이자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어. 그래서 과세과정은 아닌데 유형적 포괄주의에 따라 너는 이건 이자 소득인데 이렇게 해서 좀 악유가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세법 소송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시면 뭐 해석을 받아보신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필요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뭐 배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주식을 샀어. 그 주식을 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시면은 배당 소득세가 되는데 배당이랑 유사한 성격.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했잖아요. 유사하다고 하면 배당 소득으로 간주해서 가세관청은 가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즘에 워낙 빠르게 소득이 바뀌고 가세 체계를 세법상으로 계속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들어온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비슷한 건 다 가세를 하는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연하게 해석을 한다. 가세관청에서는 딱 한정 짓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연금소득은 좀 넘어가고요. 기타 소득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타 소득 발생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으시죠? 뭐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는 회계사 세무사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제 본업일까요? 저는 이건 본업은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게 기타 소득이에요. 사업소득도 아닙니다. 저는 가끔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저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강의는 기타 소득으로 가세관청에서는 봐요. 그러면 가세관청에서 제가 여기서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00만 원을 주면은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냐면 모든 기타 소득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전문가가 강의를 제공하는 이런 용역은 60%에 대해서는 경비를 인정을 해줘요. 증빙이 없어도. 60%를 차감을 한 40만 원을 내 저의 기타 소득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만 원을 제가 벌게 된 거잖아요. 기타 소득은 100만 원이지만 저의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다? 40만 원이기 때문에 이 40만 원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고요. 저는 이제 22%, 그러니까 뭐 22%로 분리과세하고 끝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쌓이게 되면 또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제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는 이제 분리과세돼서 끝나는 거죠. 요거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기타 소득은 분리과세도 되고 있다. 그리고 좀 뭐 선생님들한테 조금 많이 와닿는 것 중에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시고 그 상품 당첨됐을 경우에 갑자기 뭐 청소기를 누가 준 거예요. 뭐 당첨이 됐어요. 상품이 당첨해서 100만 원에 뭐 상품이 당첨돼서 이건 나의 기타 소득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100만 원. 제세 공과금을 제외하고 드립니다라는 말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상품을 주는 데에서. 근데 이 부분은 그 필요 경비가 없어요.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해서 22%를 세금을 납부를 하시고 이 청소기를 받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청소기를 경품으로 내민 업체에서는 받아가신 선생님들에 대한 100만 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주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타소득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문제인데요.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A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일을 했는데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사업소득이 2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은 3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8월 31일 날 양도소득이 발생을 100만 원을 한 거예요. 이 소득이 세 가지 종류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또 10월 31일에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셨어요. 그리고 근로소득세 신고를 근로소득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연도 2월 28일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년도 이 5월 31일 날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헷갈리시나요? 자, 분리과세, 분류과세, 종합과세.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네. 네, 지금 답을 막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상품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네. 더 없으신가요? 네, 답을 확인하러 가볼까요? 네. 잠시만요. 이게 막 뜨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짜잔. 네. 신고 금액 여기 나오는데요. 정답 많이 답을 써주셨어요. 자, 봅시다. 한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거예요. 근로소득자. 남편분이 근로소득자, 뭐 아내분이 근로소득자. 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 근데 근로소득만 있으면 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으로 이분은 끝난 거예요.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돼. 근데 이분이 중간에 뭔가 양도소득을 발생을 했다거나, 양도소득 말고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투자 요즘에 많이 뛰시니까 사업소득이 일부 발생을 했다거나 300만 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발생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잊으시면 안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도소득인데요. 아까 제가 분류과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체계가 다르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양도 따로, 퇴직 따로, 종합소득 따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과세 체계로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신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10월 30일 날 양도세 신고를 한 걸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5월 30일 날에는 이 근로소득자의 300만 원과 사업소득인 200일 합쳐서 500을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답변 써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힘이 나네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500을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럼 개념을 지금까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 납세 의무자가 확정신고로 가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가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1일, 내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세표준을 확정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로소득만 있으시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제 종합 그 수정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때도 5월달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근로소득은 당연히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5월달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뭐 다른 소득이 기타 소득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이 5월달에 신고를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이 요즘에 국세청에서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알람이 오더라고요. 한 5월 되면 기하의 기타 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은 이 금액인데 이렇게 신고 완료 칠까요? 완료할까요? 라고 이렇게 오면 확인해 보시고 바로 그냥 신고 완료 누르면 그 핸드폰으로 다 납부도 되고 신고도 완료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도가 아주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세도 신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리고 홈택스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홈택스로도 신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 어렵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게 좀 무서운 제도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업종별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신고할 때에는 나는 제대로 신고했다는 거를 저 같은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확인을 받고 신고를 하게 하는 건데요. 이걸 뭐 신고를 제대로 하면 공제를 좀 해주기도 하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어마무시한 또 가산세를 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인 분 계세요? 저희 개인 사업자 하신 분 중에서? 그럼 성실신고는 6월 30일까지예요. 한 달을 더 줘요. 더 정확하게 하라는 거겠죠. 놓치지 마시고 꼭 성실신고 확인 받으셔서 신고 납부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가산세 이런 거 납부하시지 않도록 챙겨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보통 성실신고 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장사무실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네,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인데요. 제가 이제 계산구조를 앞에서부터 좀 쭉 밀어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가 있다. 정의는 이제 이 이자는 수익금액이고 배당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게 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소득과 기타 소득 금액은 아예 다른 거다.
연금소득과 연금소득 금액도 세법상은 다른 용어고요.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도 다른 용어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제, 경비 차감 이런 내용을 다 차감한 내용이 차감을 하고 난 후는 금액이 붙어요. 이렇게. 이거는 순수하게 내가 벌어들인 거. 여기서 이런 부분을 차감하면 금액이라는 게 붙는다. 이 부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금액을 붙이면 아 필요경비가 공제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경비가 공제된 금액들을 합치면 각자 계산을 해요. 이자 소득 금액을 구하시고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고 기타 소득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합치세요. 합치고 나면 종합소득 금액이 되고 그 금액을 소득공제, 저희 그 연말정산이나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에서 기본공제 차감, 뭐 여러 가지 보험료 공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공제사항을 차감을 소득공제를 하고 난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한 다음에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계산 과정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아시겠죠? 요게 이런 과정을 합친 다음에 뺐다 넣었다 가산하는 이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다양해서 이것만 해도 강의가 몇 시간짜리 강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기 앞에서 화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사업소득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세율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소득 중에서 뭐다? 사업소득. 우리 사업소득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위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얘기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네. 선생님들이 지금 하시는 소득이 사업소득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근데 다음의 소득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여기도 좀 설명을 하고 있네요. 농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여러 가지 종류를 선생님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업종에서. 그런 거를 다 사업소득으로 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이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계산 구조예요. 사업소득 계산 구조는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벌어들인 총 수입이 있으실 거예요. 총 수입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또 내가 이 수입을 발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쓰셨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업적으로 쓴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총 수입 금액을 산정을 하고 필요경비를 차감을 한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을 산정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이 나오고요. 아까 봤던 그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사업소득밖에 없으면 이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 옆에 간단하게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장하시는 분들, 기장 거래처에 맡기시는 분들은 아마 이 손익계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소득 금액에 대해서 보시면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자 배당의 분리과세는 이자랑 배당은 필요 경비가 없어가지고요. 네. 네, 잠깐만요. 한번 넘어가서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자는 여기 보시면 수익 금액이잖아요. 경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없고요. 근데 연금소득 금액도 일정액을 빼주는 그 산식이 있어요. 근로소득처럼. 이거는 실질적인 경비가 아니고요. 세법에서 정해주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를 차감을 한 금액을 연금과 근로는 해주는데 이자나 배당은 필요경비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붙지만 공제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업소득이 있는데 손익계산서라는 게 좀 어려운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요게 내가 1년 동안 번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을 합친 게 여기 매출액에 들어가고요. 이 매출액을 파는 이 원가, 이 상품 같은 경우로 제조업이다. 그럼 제조업에 관련된 원가가 이 매출 원가로 해서 차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뭐이 직원들 쓰고 여러 가지 뭐 운반비, 뭐 지급 수수료, 차량 쓴 비용 이런 건 판관비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그런 거를 차감을 한 금액이 여기에 나오는 영업이익이 되고요. 이 영업이익이 보시면 사업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랑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기장을 하시는 경우에는 기장거래처에서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업소득 금액은 여기 있는 이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나의 사업소득 금액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한 번 더 표현해놨는데요. 이제 총수익 금액에서 이제 총수익 금액은 기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장을 안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부에다 맡기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데, 이 총수익 금액으로 판단을 할 때 사람들이 기장 의무라든지, 외부 조정을 해야 되는지 여부, 성실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뭐 소규모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든지, 접대비를 계산을 할 때 접대비 한도의 기준, 중소기업 판단하는 기준, 모두 이 총수익 금액, 매출액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 필요 경비는 선생님들이 지금 직원을 쓰고 계시다 하면 이제 인건비, 퇴직금, 뭐 복리후생비, 그 직원들이 쓰는 비용이 있으시죠? 그 인건비 관련된 거. 그리고 이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접대하고 쓴 비용, 접대비, 그리고 뭐 유형자산을 사서 비용이 그러니까 비용이 나간다고 보다는 발생주의로 인해서 인식하게 되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기름값, 뭐 수리비 이런 비용, 뭐 다양하게 필요 경비는 다 선생님들 상황에 따라 들어오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큰 기준은 뭐다? 나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거를 판단을 해서 필요 경비 증빙을 기장을 하시거나 기장하는 거래처에 갖다 주거나 아니면 직접 내가 기장을 하게 되실 건데요. 그럴 땐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비를 이렇게 차감을 하신다. 그리고 이런 거를 1년의 과정들을 장부에 기록을 하시는 건데요. 요게 이제 기장 의무라고 합니다. 기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기장 거래처에다가 맡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총 수익 금액은 얼마이고 나의 필요 경기는 얼마인지를 장부화하는 과정을 기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장은 이런 거다. 이런 걸 나한테 내 장부를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기장 의무가 또 나뉘어져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 난 별로 살 거 없는데 나 이거 뭐 대리인한테까지 돈 쓰면서까지 이거를 뭐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 너무 간단한데 이걸 어떻게 맡기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칙은 네, 기장 신고입니다. 원칙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서는 이제 복식복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라서 이건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을게요. 아니지만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이에요. 이 복식복이로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 또 간편장부로 예외로 또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부분도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총 실질적으로 내가 실제로 발생한 이 수익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비를 뺀 금액을 적는 과정, 기장,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추계신고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실질적인 총 수익 금액은 내가 얼마인지 알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신고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상호작용해서 홈택스에서 이 수익금액 구하는 건 쉬운데 이 비용을 추리는 게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추계 비용을 적용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계 신고를 할 수 있는 건데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로 또 나뉘어져요. 조금 복잡하시죠? 일단 단순 경비율은 매출액에다 단순 경비율을 곱한 거를 이제 산정을 하는 거고요. 기준 경비는 실질 주요 경비에다가 일정 기준 경비율을 곱한 걸 경비로 봐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시면 네.
원칙은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장부를 배치하는 게 원칙이고요. 기장 신고를 한다라고 하고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요. 이게 복식부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인데요. 이분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 신규 사업자이거나 지전에 좀 일정 기준 미만인 자에는 간편장부에 의해서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현금 출납장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현금 출납부처럼 거래 날짜 순서대로 작성을 쭉쭉쭉쭉 하시는 거죠. 그것도 장부로 내가 인정해줄게. 가세관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신고는 이것까지가 기장신고라고 하고요. 이 장부를, 나는 이게 현금 출납장도 어려워. 나 그것까지도 조금 하긴 좀 버거운데, 이런 분들은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 그러니까 경비율 적용 대상자인데요. 기준과 단수는 또 이 금액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국세청이 가세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서 사업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이거를 이게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를 하거든요.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라 얘기고요. 기준 경비율 대상자와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정기 수익 금액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추계 신고를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장부 금액이 아니라 가정하에 이 정도는 비용으로 발생한 걸로 내가 봐줄게. 약간 이런 개념으로 추계 신고를 하는 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럼 소득 금액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좀 다양해가지고 제가 기준을 말씀을 앞에서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소매업자이다 내가. 그럴 경우에는 3억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3억 미만이면 현금 출납장처럼 간단하게 간편장부 하셔도 되고, 그리고 6천만 원 기준으로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 이게 아마 업종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그 기준이 조금 다 다르니까요. 요거는 좀 각자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다르지만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분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랑 자의 자동차가 업무용과 개인용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운행일주는 필수인지,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비영업용과 업무용 승용차는 다르거든요. 영업용은 택시같이 영업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거는 업무용 승용차로 쓸 때 어떻게 하느냐인데, 내 개인차는 아니시죠? 등록을 하신 거죠?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로. 근데 이제 회사 업무로 쓰지 않고 개인용으로도 좀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혼용하는 경우에 경비로 처리는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만큼? 업무용으로 사용한 만큼만. 그럼 그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운행일지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운행일지는 뭐다? 필수가 되겠죠. 내가 운행일지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총 내가 1년 동안 운행을 10,000km라고 하나요? 아무튼 10,000km를 갔는데 업무일지를 쓰시는 거예요. 운행일지. 내가 여기 A 출장지에 100, B 출장지에 뭐 300, 이걸 합쳐봤더니 한 500? 이제 만이니까 5,000. 5,000 정도는 업무로 썼어. 그럼 퍼센트가 얼마일까요? 50%인 거죠. 업무일지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업무일지를 봤을 때 50%이면 50%만 경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자동차 관련된 비용을 다 집결을 시키고요. 일단 처음에 첫 번째 1단계는 그 총 집결한 금액의 50%만 비용 처리를 세법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운행일지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운행일지는 반드시 필수로 쓰셔야 되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운행일지 제출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운행일지 백데이터 조사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장지를 이제 썼다, 그냥 출장 갔다고 썼다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세무서에서는. 그래서 뭐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출장 복명서라든지 무슨 회의 일지라든지 뭐 이메일을 통해서 뭐 인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걸 확인하라고 소명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일지는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직까지는 네,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그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을 한다는 의미는 업무용 승용차로 쓰겠다고 전용 보험을 드시고, 네, 세법상 법인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차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업무용 승용차는 명의가 아마 법인 명의거나 이제 개인 명의이실 텐데 아마 그 세법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 사업자이신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 업무용 승용차는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뉴스 검색 몇 가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 차량인데 막 슈퍼카 막 등록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초록색 간판으로 법인 차량을 좀 보일 수 있도록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좀 약간 제대로 업무용으로 쓰는지를 이제 국세청에서 많이 발라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용 승용차 일지도 반드시 좀 귀찮으시더라도 좀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게 맞으시고요. 요거는 이렇게 답변 가름할게요. 네. 도움이 되지, 상식 차원의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추계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과 2번 중에 기준 경비율은 이제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경비율을 수익 금액에서 주요 경비라고 하는 거는요, 매입, 그러니까 재화를 사셨다거나, 외부에다 가공비로 제출하는 용역비를 줬다거나, 운송업에 운반비를 제출한 매입 비용, 딱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 매입 비용과 뭔가를 임차했을 때 임차 비용, 그리고 인건비, 요거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걸 100%다 빼줘요. 그래서 그거를 빼주고, 나머지 비용은 인정을 증빙이 없다고 기장을 안 했으니까 증빙이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금액의 기준 경비율만큼 세법상 정해주는 기준 경비율만큼을 경비로 빼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경비율자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단순 경비자분들은 그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없습니다. 그걸 빼주지 않고 수익 금액의 단순 경비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경비로 봐주는 거예요. 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내가 너 인정해줄게. 이걸로 계산해줘.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 경비자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신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를 하신다는 점. 네. 그래서 이제 이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은 세법상 정해주고 있어요. 업종별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업종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건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떤 류를 받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장부 위작성시 불이익인데요. 이제 장부를 좀 기장을 했으면 하겠죠. 세무 가세관청에서는 이제 투명한 그런 걸 안 투명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보다 좀 원활하고 정확한 세금 계산과 산정을 위해서 장부를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부를 미기장하게 되면 이제 결손금이나 이혼 결손금을 쓸 수 없게 한다거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비라는 게 이게 기장을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아닌데요. 이제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인정을 안 해준다든지 이제 불이익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예, 혜택을 주는 반면에 불이익도 있다는 점. 그래서 좀 어떤 게 나한테 더 맞을지 좀 고려하셔가지고 이것도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예요. 지금 판단할 게 너무 많죠.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나을지, 이게 가세 사업자는 간이가 나을지, 뭐가 나을지, 이것도 기장을 하는 게 좋을지 추계가 나을지 모든 게 다 판단의 과정인데요. 자기 상황에 좀 맞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에 계신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경비율 소득세 신고 사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얼마가 소득 금액이 되는지가 궁금해 하실 텐데 여기 보실게요. 종합소득금액 상호가 서울 주식회사예요. 업종 코드는 단순 경비율 80%가 적용받는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일 때 나의 소득 금액은 얼마일까요? 인데요. 여기서 이제 2천만 원에 대해서 이분은 80%를 적용받나 봐요. 단순 경비율을 많이 받으시네요. 그러면 여기에 80%를 공제한 네. 400만 원이 나의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소득세를 이제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는, 근데 단순 경비는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다는 점, 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신고 서식이에요. 저는 이제 이번에 좀 신고 서식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뜯어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한 게 이 서식에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의 종합소득 금액이 4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금액을 여기다가 딱 기재를 딱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이제 기본 공제, 나 본인 한 명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또 공제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분여자에서 분여자 공제를 차감을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나의 이 세금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 산식이, 이 표라는 게, 서식이라는 게 결국은 계산 과정을 이제 설명을 펼쳐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만, 목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복식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장 거래처나 외부 기장을 많이 맡기시는데 이렇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돼요. 요건 이제 실질 발생한 수입과 실질 발생한 비용을 장부에 의해서 증빙을 보고 기장을 하셔서 요게 나오게 되고 요거대로 신고하시게 됩니다. 여기 이게 단기 순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득세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조정 내용은 법인세 쪽이나 다른 쪽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간편장부 양식인데요. 제가 간편장부는 현금 출납부랑 같다고 했잖아요. 날짜 순으로 그냥 발생한 거를 쭉 기재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장부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 네, 조건은 있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소득세 부분은 이렇게 네, 대상을 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5분만 쉬고 다음 원천세 신고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쉬면서 또 원천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